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우리 생활 속의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이고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덜컥 집을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화표 하나를 사면 영화를 하나 더 보던 때가 있었다? 바로 동시상영관 그때 그 시절 이야기인데요. 영화를 보기 위해 안표까지 성행했던 그 시절 추억 이야기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SUV 전기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후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기차에 올라탄 견인 기사가 감전을 당하며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전기차 사고를 수습하던 중에 감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 한 체육센터에서 일어났습니다.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전기차가 인도 위로 돌진해 주차 차단기 등을 들이받은 것인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쳤으며 이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시간 30분 후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견인기사 B씨가 전기차에 올라탔다가 감전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B씨는 시동 버튼에 손을 댄 순간 몸이 마비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운전자 A씨와 견인기사 B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두 사람 다 아주 크게 다친 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차 사고 수습할 때 무슨 절연 장갑이나 이런 걸 껴야 된다 이런 매뉴얼 같은 건 없는 겁니까? 네, 이 견인 업계에 따르면요. 통상적으로 제조사에서 매뉴얼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하게 파손이 돼 있는 차량을 만질 때에도 절연 장갑을 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기차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에 연락해 누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학과 교수의 경우 전기차에 흐르는 전기가 워낙 고압 대전류이기 때문에 접촉사고 이후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사망사고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런 것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네. 매뉴얼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십시오.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총 31개 업체가 10여 년 동안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는데요.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수년간 주택 분양가가 치솟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10여 년 동안이나 이런 담합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빌트인 특방 가구란 그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를 말하고 그 비용은 주택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 총 31개 가구사들은 경쟁 입찰을 통해 건설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닌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 낙찰 순번 또는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낙찰 예정자,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 뽑기 등으로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담합 행위에는 현대 리바트, 한샘, NX 등 국내의 주요 31개 가구 제조 판매업체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게다가 이게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네.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련 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에 해당하고요.
공정위는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옛날에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네. 무슨 시대물 같은 거 보면 그죠? 근데 아직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올라가고 우리가 피해 입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고 매각이 지연되면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 10명 중 3명이 입주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4%로 전월에 비해 3.6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 36.4%, 세입자 미확보 23.6%, 잔금 대출 미확보 21.8%, 분양권 매도 지연 1.8%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를 미입주 원인으로 꼽은 응답 비율이 2월 16.1%에서 3월 23.6%로 대폭 상승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한 금액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서 새 아파트 입주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입주율이 계속 하락할 전망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이번 달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입주 전망 지수를 통해 앞으로의 입주 예상 지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91.3으로 전월보다 10.6포인트 대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특히 서울은 102.7로 전월보다 17.9포인트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웃돌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기와 인천도 같은 기간 86.1에서 91.4로 5.3포인트, 인천은 71.4에서 80으로 8.6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지수 상승은 일부 단지의 가격이 올랐고 거래량이 늘어난 데 따라 주택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망은 뭐 괜찮게 나왔으니까 네. 다행인데 이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입주율이 떨어지고 이러면 악순환이 계속 돌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조금 괜찮아진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즘 젊은 미혼 남녀가 짝을 찾기 위해서 절로 간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인기를 끌고 있는 연애 예능을 모티브로 삼아 나는 솔로 대신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에 삼축하고자 청춘 남녀들이 절에 모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는 절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였는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지난 6일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단은요, 인천 강화군 전등사에서 미혼 남녀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를 주최했는데요. 소개팅이나 맞선 등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것보다 자만추, 즉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30대 미혼 남녀 20명이 나이, 직업, 성명을 모르는 이성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명 결혼정보업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문 MC와 함께 1박 2일 동안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최 측에 따르면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총 4쌍의 남녀가 마음이 일치했을 정도로 커플 매칭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프로그램 참가하길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참가자 남녀 약 10명, 10명을 모집했는데 실제로 남성 147명, 여성 190명이 지원하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들은 일상과 분리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마음 맞는 상대를 찾을 기회를 얻고자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한 참석자는 누군가의 소개를 받으면 상대방의 프로필 때문에 일종의 안경이 씌워지는데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니 새롭다. 고즈넉하고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재단 측은 결혼 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같은 행사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지방 곳곳에서도 나는 절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참가 지원자가 더 많았네요. 예? 아까 보니까 탁 방석에 앉아서 차담 나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예. 좋은데?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 기자님,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죠? 네, 지난달 말에 뉴욕 오토쇼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갔다 왔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먼 길 갔다 온 보람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날 그 메인 행사가 그 월드 카우보드 여행가. 그 해에 가장 좋은 차를 세계 저널리스트들이 다 이렇게 투표를 해서 뽑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세계 올해의 차 수상을 한국 차가 3년 연속으로 야. 수상을 하게 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야, 3년 연속으로 받았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네, 기쁩니다. 자, 발표 당시 현장에 있으셨잖아요. 네네. 한국차가 딱 호명됐을 때 저는 그 현장 분위기가 너무 코리아 이러면 이렇게 사전에 이 정보가 이 수상 어떤 차가 받을 거냐라는 정보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유출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발표하자마자 모든 그 장소에 계신 분들이 다 놀라면서 이제 박수 치면서 일제히 막 이러면서 이제 한국 기자들도 막 이렇게 약간 약간 막 좀 설레는 분위기. 저도 들뜨죠. 갑자기 이렇게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울컥하죠.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 기자들도 진짜 이렇게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고 아주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총 6개 상 중에 3개 부문에 한국차가 후보로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결과도 좀 궁금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후보에 올랐던 그 세 개의 상 모두 한국의 차가 수상했습니다. 이야. 자, K사의 이 모델이 세계 올해의 차상 이어서 세계 올해의 전기차상에도 수상을 했고요. H사의 I 모델 고성능 라인이 세계 올해의 퍼포먼스 차를 수상했습니다. 특히 그 2관왕을 한 이 모델은 6인승 또는 7인승 구성의 대형 전기 SUV입니다. 주행 거리가 1회 충전할 때 최대 501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하고도 약 100km를 더 갈 수 있는 그런 셈입니다. 장 기자님이 직접 시승하셨잖아요. 네, 저도 시승하면서 네. 정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여러 번 올리면서 와. 시승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차의 외관만큼이나 상당히 좀 견고하게 만든 차 딱 타고 있으면 든든함이 느껴지는 그 차고 차 크기가 일단 상당히 큽니다. 네. 길이가 5m 정도 되고 이제 휠 베이스 앞바퀴에서 뒷바퀴 사이 거리도 3m가 넘는 상당히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꽤 괜찮습니다. 출력이 385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고 큰 차인데도 몸놀림이 상당히 가뿐하게.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또 많은 가족들, 이렇게 대가족을 태우고도 그 여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차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수상차 H사의 I 모델을 타고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요? 혼을 쏙 빼놨다고요? 그리고 뉴욕 오토쇼 갔다 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또 인제 서킷에 가가지고 이 고성능 차 I 모델을 타고 막 이렇게 드리프트라 그래서 이제 막 뺑글뺑글 도는 연기 내면서 맞아요. 뺑글뺑글 네네. 도는 거 그거를 체험을 해봤는데 네. 이 전기차로 오면은 이런 내연기관 차에서 그 보여줬었던 배기음이라든지 달리는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날 이거 드리프트 막 이렇게 전기차로 하는 거 체험을 하면서 전기차가 더 이 달리는 재미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있어요? 네, 영상 함께 보시죠. 한번 보자. 어떻게 네. 같이 타셨을 거 아니에요. 궁금한데요. 그 운전해 주시는 분이 저 표정 봐. 전문 드라이버가 아니고 네. 그 현대자동차 상무. 그래요? 근데도 뭐 영화처럼 운전하시네. 무서우실 것 같은데. 저는 운전 잘 못하실 줄 알았어요. 주로 네. 회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실 줄 알고 그냥 그냥 헬멧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탔다가 된통 당했죠. 아니, 저희는 방금 봤어요. 그 긴장한 표정. 내가 네. 웃는 게 아니야. 얼굴을 웃고 있었는데. 야, 정말 근데 밖에서 보니까 막 연기가 날 정도던데 직접 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이 차가 이제 고성능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650마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택시 한 4대 정도의 힘이 이 한 대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650마력이나 되다 보니까 이 무게가 2톤이 넘는 전기차인데도 이제 배터리 때문에 무게는 좀 많이 작아지만 아하. 650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드리프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조금만 연습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또 600마력이라는 게 말 600마리가 끄는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건데. 네. 그리고 또 뉴욕 오토쇼에서 최초로 공개한 일종의 데뷔전을 치른 차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모토쇼의 묘미가 바로 최초 공개라잖아요. 먼저 해외 차량부터 짚어보자면 일본 N사의 고급차 브랜드인 i 브랜드에서 4세대 전면 변경으로 돌아온 대형 SUV 신형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모델은요, 세계 최초로 차체 전방 측면의 모습을 2개 디스플레이에 표시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스웨덴에 본사를 둔 P사도 쿠페형 SUV 신형을 공개했는데요. 강력한 주행 성능과 함께 뒷유리를 없앴어요. 과감한 그런 디자인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와, 해외 차량에 이어서 네네. 국내 차량의 데뷔전도 있었다고요? 네, 먼저 H사는 이제 2개의 신차를 공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북미에서만 팔고 있는 픽업 트럭입니다. S 모델, 요거의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을 뉴욕 오토쇼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네. 과거 포니 픽업이 단종된 이후 H사에서 현재 양산 중인 유일한 픽업 트럭인데 트렁크에 짐을 싣거나 애완견을 태우고 함께 여행하기 좋은 장점이 있고요. 이게 소형 픽업 트럭이라서 미국에서 파는 픽업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픽업 트럭보다는 조금 작은데 요게 또 이제 이 H사의 S 모델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 소형 픽업 트럭이니까 또 저 쓰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건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되는 모양이죠, 아직? 그렇죠. 아쉽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H사에서는 또 다른 모델도 궁금해요. 다른 모델은 한국에서는 낯설지 않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최초로 공개한 모델입니다. 자, H사의 대표 인기 차종으로 통하는 이렇게 준준형 SUV T 모델입니다. T 모델은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로 이전 모델보다 실내 공간이 좀 넓어지고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편의 사양이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비포장 도로에 특화된 모델과 또 고성능 모델도 함께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기존 T 모델이 지난해 미국에서만요 무려 20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효자 상품에 등극했다던데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의 반응은 어떨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국내 K사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세단 K 모델.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팔지 않는 세단이라서 크게 관심은 없는데 미국에서는 꽤 많이 팔릴 차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기존에 우리가 타고 있었던 그 동급 모델에 비해서 일단 사이즈가 부쩍 커지고 이 사이즈가 부쩍 커진 것이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 디자인으로 그 한 등급 위의 차 같은 그런 웅장함이라든가 좀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쓴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면부 보시거나 뭐 뒷면부 보시면은 테일 램프나 이 램프류들이 그 차체의 끝부분까지 딱 연장이 돼서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듬뿍 넣은 모델입니다. 호랑이 코를 형상화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또 실내 디자인도 안 볼 수 없겠죠. 실내의 경우에는 센터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통합된 그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운전대를 또 엿볼 수 있고요. K사는 2.0 가솔린 엔진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 2가지 모델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동차 애호가들의 기대감이 상승할 만하다 싶은데 K사가 이제 세단으로 야심작을 낸 건데 아쉽지만 이게 이 모델이 북미에서만 이제 출시를 한다는 거죠. 네, 이제 북미에서만 출시를 하고요. 올해 상반기에 북미에서 먼저 출시가 되고 아쉽게도 국내 출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외 전략형 모델이 현지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은 또 국내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근데 국내 출시 계획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해외 전략형 차들의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봅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에 유쾌한 상담사입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강성신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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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가죠. 네, 오늘은 계약과 관련된 두 가지 사연을 준비를 했는데 네, 첫 번째 사연은요. 65세 집주인 여성과 연애한 20대 남성. 20대? 로맨스인데 이거 로맨스야 뭐야? 두 사람은 40세의 나이를 극복할 만큼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한번 꽁트로 사연을 만나보시죠. 네. 원룸에 사는 평범한 20대 청년인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305호인가? 자꾸 불러서 미안해. 아유, 아랫집 변기가 꽉 막혔어 말이야. 그거요? 뭐 그거 제가 뚫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 쭉 어머머머. 뚫어. 뻥. 예, 뚫렸네. 예. 역시 20대는 다르다. 멋져. 아참, 그 총각 요즘 일자리 구한다면서 내가 좋은 일자리 하나 제안할까? 좋은 일자리면 좋죠. 뭔데요? 일자리 내 옆자리? 5년만 나랑 사귀자. 그러면 내가 이 건물 줄게. 60대면 엄마 뻘인데 이거 이래도 되나? 뭐라고 나 기발다? 아니. 5년만 참으면 건물주가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그러면 일을 해요. 그래. 그렇게 5년 동안 아주머니와 계약 연애를 시작했고 시간을 흘러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줌마가 갑자기 딴청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아니 근데 저기요. 저기 오늘부터 이제 저 그쪽 자기 아니거든요. 어머. 약속한 5년 지났고요. 이제 건물 주셔야죠. 벌써 5년이 지났나? 어머 세상에. 나이 드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계약 5년만 더 연장할까? 싫어? 뭐 싫으면 너무 건물 없는 걸로 하지 뭐. 없던 거다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건물 안 주시면 저 진짜 소송합니다. 무서워라. 화도 낼 줄 알아요. 그래 어디 한번 소송해 보시던가.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저한테 건물을 주기로 계약서까지 썼거든요. 근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집주인. 설마 이대로 5년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겠죠? 무섭다. 계약서까지 썼어요. 이렇게 어허. 황당한 계약이 다 있어. 써버렸어. 계약서 썼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네, 얼마 전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은 사연입니다.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남성은 60대 집주인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자신과 5년만 교제하면 건물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데요. 남성은 욕심이 생겨서 승낙을 했고 그렇게 5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말을 바꿔서 5년 더 교제하자. 싫으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실망한 남성은 건물을 주기로 한 서약서와 약정서를 썼고 사인에 지장도 찍었다면서 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을 받을 수 없냐고 법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건물을 걸고 계약 연애를 한다. 계약 이걸 제안한 사람도 웃기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좀 웃기고 좀 그러네요. 황당하죠. 황당해요, 네, 진짜. 제가 볼 때는 도찐 개찐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거 답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남자가 그 약속 믿고 5년을 진득하게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거 건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제 생각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아니 계약서도 썼고 그쵸. 우리가 다 합의가 된 상황이었지 않느냐 그때 네네. 당시에 뭐 지정도 찍고 했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안 준다라고 하면 나 소송할 거야 받아낼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 당사자들의 자유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도 당사자들의 자유겠죠. 자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사랑이라는 행위, 뭐 연애 행위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에는 네. 이게
사회적 어떤 이런 통념상의 일은 아니다. 반사회적 일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랑을 하다가 내가 너무 이런 그 사랑이 들끓어올라서 자의에 증여를 해준다라거나 이런 거는 유효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리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금전적 어떤 결탁을 원인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로 해서 아예 이 계약이 무효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은 뭐 5년 그냥 허탕친 건데 사랑하지도 그러면 이 않았는데. 계약을 한 65세 여성 이 여성에게는 무슨 불이익 없습니까? 여성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법은 불법이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우리끼리 한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불법적인 약속을 해서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불법을 실현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인 이익을 받는 것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불법 도박 승자한테는 그 규칙으로 약속된 상금 같은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공무원이 인허가 약속 해주겠다. 그리고 뇌물 받았는데 설령 그걸 안 해줬다고 해서 그거 준 거 나한테 돌려주세요. 라고 소송해서 받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당사자들이 만든 어떤 불법적인 규칙이나 불법적인 약속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야, 남성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듣는다면 굉장히 절망스러울 것 절망스럽죠, 같은데. 진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누리꾼들 반응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뭐라 그랬냐? 두 사람 다 답 없다. 답 없다, 진짜. 아니길 진짜 실화가 아니길 바란다. 또 5년 날리셨네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라고 다그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공감을 많이 받은 다른 의견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 건물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건물 대신 현금 받으세요. 이런 반응을 남긴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건물보다 가능한가요? 현금을 받아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것도 아까 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건물이든 현금이든 상대방 측에 갔냐 안 갔냐. 네. 예를 들어서 현금이 갔어요. 예. 그러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거를 불법성인 어떤 행위를 한 거 알면서도 줬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근데 이 현금이 안 갔어요. 안 갔어. 그러면 이 남자 측에서 현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느냐? 여전히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예, 반사회적 질서로서 그 계약 자체가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무효이기 때문인 거죠. 야, 이 남성 진짜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 크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혹시 이런 계약은 100번 해도 100번 다 무효다. 뭐 이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 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의 사회의 기초적인 어떤 질서에 반하는 선량하고 건강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지향점 자체에 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는 무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공서양속과 선량한 사회 질서에 반하는 어떤 계약 이렇게 법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어떤 약정 이런 것들은 무효겠죠. 뭐 설령 본처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처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은 내가 본처 자리에 들어갈 거야 라고 미리 약속을 해놓는 것 그거에 대해서 또 금전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첫 계약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무효인 거고요. 또 이럴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각서 쓰고 약정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정말 상황이 되면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계약서나 각서 썼다고 해서 사적 자치가 원칙 아니냐 무조건 유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새 출발하셔야 되겠네요. 계약서 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성은 이거 봐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 다 무효네. 또 다른 20대를 한번 구해볼까? 네. 이분도 마음을 좀 고쳐 잡수셔야 될 맞아. 것 같은데. 예. 자, 다음 주제로 가죠. 네. 두 번째 사연은 70대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자녀들이 집을 팔아서 나를 실버타운에 보냈어요입니다. 뭐지? 뜻밖에도 자녀들은 연로한 엄마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꽁트로 한번 만나보시죠. 얼마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저는 3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좀 적적해도 그런 대로 살만했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저만 보면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 있죠. 엄마, 밥 먹었어? 아유, 또 안 먹었지 또. 너희 아빠도 없는데 새끼 다 차릴 필요 있냐? 엄마는 하루 2끼만 차려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니야, 엄마. 자꾸 그렇게 괜찮은 척 좀 하지 마.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아니, 아빠 없어서 외롭지. 아니 그렇지. 빛이 나는 썰러. 나는 괜찮아. 외롭지 않아. 아니야, 엄마 지금 진짜 확실히 안 괜찮아.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 혼자 그 30평대 집에서 살면 뭐해? 아, 이거 세금만 많이 나오고 우리 이 집 팔고 삼시세끼 밥 잘 나오는 좋은 실버타운으로 엄마 모실게요. 이 집을 팔라고? 아니 나 이렇게 혼자 살아도 괜찮은데. 아니야. 자녀들의 성화에 저는 살던 집을 팔고 고급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기존 입주자들의 텃세가 아주 심한 겁니다. 어이, 거기 못 보던 시집이네. 몇 살이야? 저요 72살인데 근데 왜 반말이세요? 아유, 7학년 애기 철부지. 우후후. 너 거기 가서 물 좀 떠가지고 와. 거기 저 8학년, 9학년 언니들 있지? 그 말 섞을 레벨 아니니까 네 조심하고. 이런 데가 다 있어. 아이고 됐고요. 저 다시 집에 갈 거예요. 언니들 부디 유병장수 하세요. 유병장수? 야, 춘임, 너 거기서 가! 이 나이에 막내 심부름이라니 당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보증금 문제 때문에 몇 달만 참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보증금 문제가 뭐길래 저를 집에도 못 보내준다는 걸까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네? 아이고, 어머니가 실버타운에 가셨는데 거기서 적응이 안 되는군요. 근데 대부분의 실버타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문제는 극히 일부 시설에서만 일어나는 일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억짜리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된 70대 노모 얘긴데요. 장성한 자녀들은 어머니가 혼자 지내면 뭐 밥도 잘 못 드시고 뭐 이럴까 봐 실버타운 입주를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어머니가 좀 반감을 가지자 이제 자녀들은 뭐 삼시세끼 매일 영양식이 공급되는 또 최고급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으로 모시겠다. 여기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친구들도 거기서 사귀면 되게 좋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자식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뭐 그 정도로 최고급이라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엄청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입주 보증금 9억, 그리고 생활비를 월 250만 원, 250만 원씩 내야 되는 보증금이. 실버타운으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데 네. 예, 억대 보증금은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서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네. 그런데 입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나가고 싶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이제 네. 어머니가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나를 집으로 다시 보내달라며 화를 낸 거죠 이제.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9억에 250만 원이면 거의 궁궐 같은데. 네, 진짜. 근데 이 정도면 시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굳이 왜 난 실버타운 싫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어머니의 첫 번째 불만이 네. 이 뭐였다 하면 이 자식 재산 과거 이 3대 자랑. 하게 되죠. 이 3대 자랑을 듣는 게 이게 좀 힘들다. 이게 힘든 수준이다. 이게 나름 고급 실버 타운이라서 그런지 부유한 그 입주자들이 좀 많아서 그 자식 재산 과거 요 3대 자랑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과거 뭐 장차관 출신 모임, 또 뭐 병원장 출신 모임, 뭐 하여튼 그들만의 모임을 만들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도 낄 수 없었던 노모는 입을 다물고 그냥 혼자 밥을 먹거나 그냥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그런 날이 많았다고. 듣고 보니 너무 좀 안타까운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 말고 엄마의 불만이 쌓인 또 다른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어머니 두 번째 불만은 선배들의 텃세 때문에 70대 신입이 텃세. 괴롭다라는 거였는데 올해 70돌인 어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좀 젊은 축에 속했는데 기존의 80대, 90대 입주자들 중에 새로운 사람을 무시하거나 잡일을 맡기는 이른바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런 이유로 어머니는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한 것인데 그러나 어머니 성화에 자녀들은 난감함을 표하면서 딱
3년만 참아달라. 아이고. 3년만 참아달라는 부탁을. 3년만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무슨 왜 3년이나 더 참으래요? 무슨 예. 이유 때문에? 입주 계약 때 냈던 9억 원 보증금 요거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가 있는 실버타운은 3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이 보증금 반환을 100% 다 아이고. 해주는 이런 약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퇴소를 하면은 보증금을 50%밖에 반환해주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보증금을 마련한 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어머니의 거처를 다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3년만 참아라. 근데 어머니는 3개월도 힘든데 3년을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 그러게 왜 집을 팔아서 이거를 실버타운으로 보냈냐라면서 이제 이 좋은 가족 환경에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가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하나하나 보죠. 이제 돈이 또 문제예요. 그죠? 9억 보증금이 갔는데 3년 안 채우면 반밖에 안 돌려준다? 이래도 됩니까? 네, 그 최근 이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보증금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좀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실버타운 운영자 측에서 아무래도 그냥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갑자기 퇴소를 한다라고 하면 좀 운영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보증금을 디파짓을 걸어 놓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 입주 보증금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제때 안 낸다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파손했을 경우에 보증금 그 디파짓에서 차감을 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과도한 설정의 약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3년간 거주해야 보증금을 100% 돌려준다. 그리고 중도 퇴소하면은 보증금을 몇 %밖에 돌려주지 못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중도 퇴소할 경우에 보증금의 90%를 차감한다. 막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정말 계약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 네, 좀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각 어떤 실버타운 운영 업체들의 계약 조건 자체도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셔서 아, 나한테 맞는 조건의 보증금이겠구나, 보증금 약정이겠구나 이거를 먼저 선행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니 무슨 90%까지 그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반사회적인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확 올라오는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시설마다 계약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최소한 절반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라고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낸 지 열흘 안에 이 보증금의 절반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 해당 실버타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어떤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뒀든지 아니면 이런 또 보증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버타운 측에서 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고 일종의 계도 정도, 효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은 실버타운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버타운 입주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일단 보증금 반환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절반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뭐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정이 불안하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라도 나머지 절반 부분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래서 정작 본인 어머니는 다 손 놓고 있다가 이런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 이 보증금 반환 여부 말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셨으면 네. 좋겠는 게 그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어떤 부분이냐면 위약금. 위약금 그리고 부당하게 공제되는 내역이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월세 계약을 했는데 그냥 일반 집을 월세 계약을 했는데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갔을 때 원상복구의 의무 같은 거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일상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약 기간이 맞춰서 나갔는데 네. 계약서 조항을 들고 오면서 과도하게 갑자기 막 뭐 몇백만 원을 청구를 한다라던가, 뭐 책상이 조금 낡아졌네요, 뭐 이러면서, 네, 막 해졌네요, 이러면서, 계약에 근거해서 만약에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몇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계약하기 전에 어떤 위약금 조항이 뭐가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의 이 피 같은 9억 보증금을 다 돌려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3년을 그냥 버티고 사시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 내용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연처럼 거주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대비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뭐 위약금조로 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연자처럼 서명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다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저한테 왔다고 하면 저는 2가지 정도를 검토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어떤 거? 우선 일단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입소자 관리나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거기에 사는데 도저히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 수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번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분을 돌려받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약관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작성자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한가. 예를 들면 의무 이용 기간은 왜 3년으로 설정했냐. 이거 너무나 지나치게 길 수 있고 이거는 너무나 자의적으로 이 시설 측에만 유리한 규정이다라고 주장을 해본다든가 마찬가지로 과다한 위약금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설 측에서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 쉽지 않은 법적 다툼을 또 이어가야 돼요. 특히 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으로 설정을 해뒀다고 하면 만약에 50%이 보증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걸 또 경매에 넘겨서 돌려받고 이러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실 때 조건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이 실버타운 같은 노인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려고 여기 괜찮다더라 하고 무턱대고가 아니고 뭔가 꼼꼼히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챙겨본 후에 입주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입주 전 이거 하나만큼은 뭐 이것만큼은 꼭 챙겨라.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실버타운 생각하고 있다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앞으로 실버타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지치면서 하신 분들도 잘 들어두셔야 될 게 내가 들어갈 곳의 건물도 물론 환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전 그리고 중간 그리고 이후 여러 사정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 왜냐하면 입소 기준 자체가 만 6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연령 상한이 75세에서 85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보다 더 고령이신 경우에는 못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입주 심사의 탈락 여부가 나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걸 일단 알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건강이 나빠도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이 나쁜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적합하기 때문에 실버타운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무리 거기서 건강관리 뭐 물리치료사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질병하고는 이게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거, 연령에 관련된 거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가 돈이에요. 돈. 기승전 돈이 나이 들어도 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잠깐 우리 꽁트에서도 봤지만 실버타운의 입주 보증금이 보통 몇 억이에요. 수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월 생활비도 적으면 100만 원, 많으면 500, 600 넘어가는 데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평균 뭐 300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서 여유를 어느 정도 둘 것인가 반드시 계산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취향이에요. 취향 되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여길 떠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일종의 공동생활처럼 정해진 시공간에 살 수 있겠는가 이거 먼저 살펴야 될 텐데 이를테면 야, 난 설거지 못해 나 밥 못해 먹어 이분들 가시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그릇 하나를 남이 설거지 해놨다면 밤에 내가 몰래 다시 나가서 그 설거지를 다시 한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다음 생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여력이나 또 내가 가진 취향도 잘 살피시고 무엇보다 사전 답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 노후를 맡기는 거거든요. 방금 이호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알아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시청자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림 씨가 네. 전해주세요. 자, 상속과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시청자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재산 명의가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 새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집을 처분하시고 건물과 땅을 구매하시면서 새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어떠한 상의도 없으셨는데 이런 경우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까요? 아니 상의적으로 자녀들도 상속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새어머니한테만 다 가 있더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될것 있을까요? 같은데? 자녀들로서? 네, 이럴 때 이제 그 망인의 자녀로서는 네. 유류분 반환 청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인이 사망 전에 이 특정인한테 법정 상속 지분을 넘어서서 그 모든 어떤 다 줬다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2023년 10월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이거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도가 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이러한 증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나도 있네. 그리고 사망을 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는 이거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1년이라는 시계가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직은 1년 안 됐는데. 그죠? 네, 아직은 안 10월이니까.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점이 새어머니가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나한테 특별히 준 재산이다. 이거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새어머니가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부부 공동재산 유지에 노력을 했다. 아버지도 부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내가 기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기여분에 대한 주장은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에서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요.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라면 사실상 이게 기여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송 도중에 주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법적인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시청자 사연란에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글도 가능하니까요.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라떼는 말이야 추억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화가 1+1 한 편 가격으로 한 편을 더 볼 수 있었다. 추억의 동시상영관에 아시나요?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한 순간 이제 주말엔 영화 됐지만 가끔씩 나는 그리워져요.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OTT 플랫폼이 뜨면서 그나마 이제 또 극장 가는 분들도 줄었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요즘 보면 그 얼마 전에 뭐 파묘가 1000만 넘었다고 네. 했는데 요즘은 그 1000만 영화도 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8, 90년대 영화관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예인 씨는 옛날 영화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모르죠. 네. 그러니까 광화문 하면 국제시장, 국제극장, 을지로 하면 네. 명보극장, 명보. 종로 3가의 피가디리, 그다음에 서울극장, 단성사.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극장들이 좀 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하시죠. 아, 네. 그럼 지금 얘기한 이 극장은 네. 짜한 극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얘기하면 인류. 일일이라고 그러니까 개봉관. 네. 근데 동네마다 극장이 있었어요. 아, 여기 저 어렸을 때 마포 살 때 마포에 대흥극장이라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동시상영 2편. 네. 그렇죠. 이 동네마다 그런 거 있어요. 화양에 화양극장이 있었고요. 그럼요. 다 동네 이름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대한극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길 건너편에 극동극장이라고. 있어요. 극동극장. 여기도 2편. 아, 네. 저희 저기 대관령에는 아예 극장이 없었고요. 그때는 없었죠. 없었고 근데 제가 서울에 딱 이사를 왔더니 동대문에 동대문 극장이라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10대 장군이라는 걸 봤었는데 그때 나중에 인천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장군의 아들도 아니고 10대 장군은 10대 뭡니까? 장군이라고 중국도 출연하신 거 아니에요? 출연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인천에다 가봤더니 자유극장이 있었어요. 자유극장이라고 그 자유극장에 진짜 인천에 영화가 많지 않았거든요. 바글바글했습니다. 저는 네. 부산이었으니까 남포동을 가야 그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극장들이 밀집돼 있었거든요. 네. 뭐 명보극장, 제일극장, 극장이 마주보고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있었던 그 기억이 다들 나요. 많이 다니셨네요. 들어보니까. 아니 요즘에는 극장에서 개봉을 하면은 네. 여러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하지만 네. 예전에는 대한극장이면 대한극장 뭐 이런 데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 쫙 서서 그걸 보고 그랬죠. 그리고 요게 여기서 끝난 다음에 중간 정도 극장으로 가고 이제 동시상영 극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여기 어느 정도 흥행할지 첫날 네. 감독이나 관계자들도 그 앞에 다방에서 이렇게 지켜봤대요. 얼마나 줄을 서느냐. 맞아, 맞아. 이게 또 반응이었던 관건이었어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아마 단관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단관. 뭐냐면 스크린이 하나밖에 없는 극장.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스크린이 몇 개 있으면 관이 나누어져서 그렇지, 들어가는데 그렇죠. 단관은 스크린이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유명한 영화가 딱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뒤쪽으로 꼬리 물고 다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봤던 그 자유극장의 더티 댄싱은 줄을 한참 서서 봤습니다. 아, 그거 아주 근데 대단했죠. 예, 이럴 때 그 이제 옛날에 이면식 씨가 많이 하셨던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이런 얘기 맞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사관과 신사 때도 그랬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줄이 길면 다른 극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앞서 이종원 아나운서 거기서밖에 안 것처럼 하니까. 거기밖에 안 거기밖에 안 하니까. 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기념품 같은 것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보면 선착순으로 네. 티셔츠 같은 그런 기념품을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새벽까지 가서 그 줄을 서 있었던 그런 네. 경우도 있고 80년대는 영화 람보가 개봉하는 날이 난리였습니다. 네. 그 지하철 타고 그랬죠. 난 람보다 다다다다 이러고 지하철 내리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관객들이 입장권 사려고 새벽 3, 4시부터 자리를 잡거나 심지어 라면 거기서 먹고 새우잠 자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관객도 있었기 때문에 뭐 기사에 실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매진 사례, 개봉박두 네. 막 맞아. 이런 게 막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인터넷 예매되죠. 아, 또 되죠. 무인 무인 발권기 발권기. 있어가지고만 네. 누르면 다 되는 거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일단 줄 서지 않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 싶은 영화 뭐 티켓 같은 거 구하는 게 또 어렵지도 않고 그 옛날 그 줄 서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들어가서 먹고 나올 때 정말 빈 봉지 들고 나오는 그 추억들도 참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아, 그럼요. 그때 취권을 대한극장에서 했는데 취권. 아, 나오는 거. 이거 줄 쫙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 옆에는 당연히 그땐 쥐포가 그렇게 또 유행이에요. 먹어줘야지. 네, 마른 오징어, 그렇죠. 땅콩 이런 거 팔고 영화가 거기다 나왔어요. 겨울이면 군밤. 네. 그래서 연인끼리 주로 극장은 연인끼리 가니까. 맞아. 그거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그 맛이 아, 맞아요. 팝콘은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팝콘 많이 먹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귤 오징어 같은 많이 거 먹고. 팔았죠. 아, 겨울에는 귤이 있었고. 귤 많이 팔았죠. 그다음에 번데기는 팔았어요. 부산에서는 번데기 번데기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요. 극장 앞에서. 그리고 예전에는 맞아. 그게 이제 극장 가다 걸리면 거의 정학 분위기예요. 학생이 못 가요 그러니까 극장을? 학생 그럼요. 극장 가면 단속하고 그랬어. 그럼요. 근데 지금 기억이 옛날에 이제 성인들이 볼 때 영화 있잖아. 학생 못 보는 거. 그렇죠. 아, 있었어요. 그로잉업 뭐 이런 거. 아, 에마 부인 이런 거. 만딩고 뭐. 만딩고요. 만딩고? 야. 다들 뭐 그런 사이시죠? 에마 부인 그런 거 몰래 들어가다 걸리고 뭐 이런 거. 아 옛날 뭐 영화에서나 봤던 건데 실제로 다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보시고 그런 네. 이호선 교수님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 그랬어요.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더티 댄싱이라고 하는 아, 춤추는 더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원래 학생들 못 보게 아, 했었거든요. 그 영화도 그랬나? 예, 근데 학생들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문제죠. 뭐 저는 안 걸린 1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야간 자율학습할 때 몰래 나가서 봤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라진 그리운 옛날 영화 그 풍경들 지금 얘기만 해보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절로 좀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순위를 한번 매겨봤는데 첫 번째 순위는 이호선 교수님이 더티 댄싱을 몰래 보셨던 소개해 자, 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은 볼 수 없는 영화관의 진 풍경. 그 첫 번째는 바로 입석표와 암표입니다. 이 암표 팔아요, 입석표 팔아요 했던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극장도 좀 적은 데다가 상영관 수도 또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영화 보고 싶은 관객들은 넘치죠. 그러니 궁여지책으로 뭘 했냐면 좌석 대신에 보조 의자를 옆에다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맞아요. 아예 바닥에 쭈그리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었죠. 다들 영화를 보는 이런 입석표를 판매하기도 했고요. 입석은 우리가 또 기차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암표 거래. 네. 요새도 뭐 난립니다만 이게 옛날엔 아주 공공연했죠. 그래서 딱 앞에 있으면 어떻게 암표 팔아요. 표 있어요, 표 있어요. 표 있어요. 표 있어요. 얼마 하는지 했을 때 몰래 거래하고 이런 일들이 막 맞아요. 비일비재했죠. 아 진짜 무슨 명절날 KTX 입석표 맞아요. 뭐 암표도 아니고 영화관에도 입석표가 있었다는 거 저는 정말 겪어보지를 못해서 굉장히 놀라운데 암표까지 거래된 것도 신기해요. 남편은 춥고 더울 때 더 잘 팔려요. 줄을 서야 됐기 때문에 특히나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대목인데 연인이 같이 극장 앞에 있을 때요. 맞아. 뭐 영화 보시려고? 쓱 다가오는 거죠. 이게 표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두세 배까지 거래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저는 이 극장 앞에서 파는 이 암표에 이거 직접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뿌리가 하셨어요? 못 샀죠. 너무 비싸가지고. 팔았어요, 샀어요. 솔직히 얘기해. 팔았어요, 샀어요. 그 정도까지 수강은 없어요, 제가. 예. 암표가 7, 80년대까지 계속 근절되지 않다가 90년대 이르러서 이제 암표상을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일선 경찰서부터 보안 요원까지 투입해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 일부 지역은 암표상 배후에 폭력 조직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막 대량으로 표를 빼돌리거나 극장 측을 위협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경찰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힘들게 전쟁을 치른 덕에 지금 암표 거래 뭐 찾아볼 수 없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순위는 수림 씨가 전해주세요. 자, 네, 지금은 볼 수 없는 영화관 풍경 두 번째는 영화관에도 계급이 있었다입니다. 영화관에 계급이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 좀 살짝 했지만 그 모든 영화관이 다 개봉관이지만 사실 꽤 오랫동안 전국에는 개봉관과 재개봉관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봉관에서 오른 영화가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시외곽으로 빠져서 재개봉관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봉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객을 모으고 나잖아.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동시상영관으로 넘어갑니다. 예인 씨는 동시상영관 잘 모르셨죠? 저는 몰랐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영화 두 개를 동시에 틀고 원하는 상영관 가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상영관은 인기 있는 두세 편의 영화를 모아서 교차 상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영화관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값으로 두 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그런 개념의 극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상영관을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영화 흥행 여부가 한 2주면은 결판이 나는데 그렇죠. 그때는 개봉관이 있고 재개봉관이 있고 동시상영관이 있기 때문에 쭉쭉쭉쭉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도 계속 판매가 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극장에 걸린 다음에 OTT로 가서 거기서 인기 그렇죠. 있는 것도 있어요. 오, 아마 맞아. 그런 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때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그 동시상영관은 예전에 왜 LP판 시절에 네. 원판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고 백판이 있었잖아요. 백판처럼 그렇죠. 극장 화질이 이렇게 비가 와. 맞아, 비와, 그러네. 비와. 몇 번을 돌렸으니까 필름으로. 그랬던 거죠. 야, 진짜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저는 상상이 안 되네. 뭐 영화관 갔는데 지직거린다? 야. 그리고 그러네요. 필름이 이렇게 끊길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이죠.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잘못 들어갔던 영화관 중에 그 인천의 수봉공원 밑에 있던 수봉극장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수봉극장에서는 한 번에 3편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에마 부인, 뭐 그렇지. 만두 부인 옆구리 터졌네, 뭐 이런 영화들이 3편을 근데 그걸 다 들어갔는데 아저씨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요.
엄청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격, 영화 가격도 세월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196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관람료가 얼마였는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을까요? 모르셨죠? 네. 한국 영화 기준으로 해서 55원이었습니다. 55원. 야, 이게 참 대단하죠. 그러다가 1970년이 되면서 200원이 됐고요. 그리고 75년에 500원, 그리고 80년에 1,500원으로 점차 올랐고 지금은 뭐 한 편에 1인당 한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15,000원 정도 하는데 요즘 보면 뭐 커플끼리 영화관 가가지고 둘만 앉는 자리도 있고 요새는 아까 제가 장 기자님께 여쭤보니까 그 프라이빗 영화관이라고 이렇게 정말 딱 그들만의 방이 따로 있어요. 맞아, 맞아. 엄청 비싸게 보는 그런 데도 있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은 커플이 함께 영화관에 팝콘 들고 들어가면 4만 원이에요. 그렇지. 4만 원이니까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다 보니 이런 영화관 데이트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시대별로 흥행한 영화들도 좀 다른데 7, 80년대는 어떤 영화가 가장 인기였어요? 70년대 007 시리즈가 있었고 홍콩 그리고, 영화 누나 홍콩 누나 모와이몽모 아니 그건 좀 길걸? 택시. 그때는 이제 80년대. 별들의 고향, 뭐 로키, 치권 이런 거 있었고 얄개 시리즈가 있었고요. 그렇죠. 진짜 시리즈가 있었어. 진짜 못 잊어. 진짜 미안해. 이매진 씨가 그때 도라이 대활약을 시리즈 하던. 어. 80년대에는 단연 백투 더 퓨처라든지 실비스타 스텔론이 등장해가지고 그냥 바다다다다다 람보 액션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진짜. 있었죠. 중간에 또 그것도 있었어. 호스티스 시리즈. 맞아요. 호스티스 영화, 맨 술집 영화. 맞아요. 그때부터 살짝 벗는 영화. 이런 거 있었죠. 살짝 이렇게 벗어요? 그러면서 남자들 많이 좋아하는 네. 거 80년대 홍콩 영화 이거 좋아했잖아요. 그렇지. 아까 하다 말했지만 모와이몽모 누아르 있었죠. 모와이몽모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되게 사실 좋아했어요. 우리가 지금이야 완전히 한류 영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네. 동아시아를 사로잡았던 바로 전작 우리 홍콩 영화가 아주 대세를 네. 이뤘었는데 특히 10대 관객들이 왜 주윤발, 왕조연, 장국영, 유덕화 홍콩 스타 붐이 일어가지고 맞아요. 학생들 다 책받침에 브로마이드에 다들 뭐 단골 손님으로 나타났었는데 왜 장국영 씨도 그렇고 다들 우리나라 CF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요 밀홍 뭐 이런 거 맞아,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추석이나 설 연휴 기간에 극장가에서 이 사람들 보는 건 당연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가 나오면서는 엄청나게 또 우리가 많이 봤죠. 네. 천녀유혼, 왕조연. 맞아. 아니 근데 저는 라떼는 말이 하면서 네 분 이렇게 흥분하신 거 처음 봐요. 그 정도로 영화 이야기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놀 때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맞아. 자, 그 시절 이야기 이번에는 장진택 기자가 소개해 주세요. 예, 세 번째 풍경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금연과 탈모입니다. 탈모? 아니 금연과 탈모. 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극장 안에서도 담배 피우고 그랬거든. 예, 그 시절 스크린 양 옆에는 금연과 탈모 안내판이 설치된 곳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지금 세대는 뭐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영화관 내에서 이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영화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금연 안내판도 있었고 또 탈모는 머리털이 빠진다는 탈모가 아니고 모자를 벗어라. 네, 맞다. 이거의 탈모입니다. 맞아. 저도 기억나요. 예전에 모자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절모 같은 거 쓰면 자기 많이 썼어. 키보다 이렇게 위로 뿔룩 올라오니까 그렇지. 네. 사실은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앞에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뭐 그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모자를 벗어라 이런 의미인 건데 참 그렇죠. 웃기죠. 어. 금연, 탈모 이렇게 써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옛날에야 뭐 담배도 워낙에 많이 피고 뒷사람이야 이러거나 말거나 나나 즐겁게 보는 어쩌면 그런 시절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싶으면서도 어쩌면 애연가들 또 끼경가들에게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나도 맞아. 영화관에서 담배 폈지 이런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장에서 소주도 마셨는데.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영화관에서 고개를 숙여야 뒷사람이 더 잘 보일까요? 안 숙여야 더 잘 보일까요? 이거 경험이 있으니까 알죠. 우리. 고개를 안 숙여야죠. 그렇죠? 안 숙여야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네. 자, 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영화관에서 고개를 숙여야지 시야가 확보가 됐죠. 근데 요즘 영화관은 계단마다 이렇게 층계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럼 시야를 가린대요. 영화가 더 안 보이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뒷사람을 배려하고 싶다 그러면 고개나 허리를
숙이지 않는 게 매너라고. 네. 자, 추억의 영화관 풍경 마지막은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 네. 소개해 주세요. 마지막은요, 극장 간판 화가, 일명 간판쟁이라고 불렸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옛날 생각나죠. 극장은 가장 포인트가 수작업으로 직접 손수 그린 그렸잖아요. 간판이에요. 맞아요. 그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이 배우들의 얼굴을 와, 적어보세요. 어렸어서. 예. 개봉관을 거쳐서 근데 서울 변두리 쪽에 재개봉관을 지나서 영화 2편을 달리는 동시상영관으로 도달하면 이게 좀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하. 배우들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간판들도 있고 그랬죠. 네. 근데 참 그림 잘 그렸어요, 저분들. 근데 그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빈 사다리 놓고 그 위에서 그리고 아, 색칠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는 맞아, 모습을. 맞아. 근데 지방에 영화관 가잖아요. 들어가 보면 간판하고 주인공의 얼굴이 좀 다른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맞아. 경우도. 아, 근데 요즘은 이런 영화관들을 정말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1990년대부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멀티플렉스 극장이 바로 큰 원인이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설 자체가 워낙에 최신식이고 아주 현대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종로 3가나 뭐 을지로 이런 데까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요즘은 뭐 OTT 플랫폼이 워낙에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관객이 그냥 집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손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그 시절 지금 추억 속으로 좀 사라져서 좀 아쉬운 장면이긴 합니다만 그때의 기억이 아마 지금의 K-컬처, 이 K-문화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오래간만에 기분 내면서 한번 영화관에 줄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 그리고 80년대에 또 극장의 변화가 있었던 게 통금이 해제되고 이러면서 그 심야 영화관. 근데 처음에는 심야 영화관까지 와서 사람들이 보겠어 이랬는데 아유. 이게 의외로 히트를 쳤어요. 아니, 저도 되게 많이 저는 지금도 되게 늦게 영화를 보러 가는 편이거든요. 갱년기가 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 맞아. 그럴 때 가서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자동차 극장도 생겼었죠. 아, 맞죠. 맞아요. 그렇죠. 네, 한참 많이들 자동차에서 영화 안 보고 딴 거 하고. 컵라면 먹고 그랬어요. 그렇지. 컵라면 먹었지. 컵라면을 먹었다고? 그럼 컵라면 먹었지. 그럼요. 아, 기도하고 그때 막. 생각하니까 참 좋습니다.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극장에서. 네, 추억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보러 가야 되겠다. 이어서 날씨 알아봐야죠. 날씨 보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기상캐스터. 네, 월요일 아침 상암동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포근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봄철의 불청객이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먼지는 내일 동풍이 불어들면서 차츰 나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기압골이 지나면서 제주에만 비가 살짝 올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이슬비 정도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23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내륙 지역은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춘객분들은 불조심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제주도 외에는 뚜렷한 비 예보 없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들이 길게 이어질 텐데요. 짙어지는 봄 기운 만끽하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3일 세계 3대 광고제 뉴욕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ESG 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ESG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투명 경영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앞으로도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ESG 경영 실천 문화를 지속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남산을 좀 걸었는데 꽃들이 정말 아름답고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꽃이 너무 예쁘죠. 네. 근데 또 이 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맞아요. 완연한 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